안녕하세요. 마이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XRP 리플 관련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시즌2 시작하고 나서는 리플 얘기를 많이 못했는데요. 현재까지의 소송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또 저의 생각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레미 호건이 이 트윗을 하나 남겼어요. 최근에 이제 분위기상 4월에 합의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제레미 호건 같은 경우 요 트윗을 하면서 소송이 8월에서 11월 사이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트윗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요 건이 뭐냐면은 사건 시작을 11월 18일로 옮기는데 동의했습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현재 리플 대 SEC 소송건이 11월 18일로 옮겼다라는 게 아니고, 리플 투자자들이 또 별도로 리플 랩스, 그러니까 리플 회사를 상대로 미등록된 증권을 판매했다라고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소송을 건 게 있어요. 그 사건 시작을 11월 18일로 옮기게 됐다라는 내용의 트윗을 제레미 호건이 남긴 거거든요. 투자자들이 리플사한테 집단 소송을 한 것을, 이게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진행이 된 거라서 그런지 캘리포니아 집단 소송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를 왜 11월로 연장을 했냐면, 이제 제레미 호건 변호사는 리플이 오는 9월과 10월 중 SEC와 법적 공방에서 승리한 후 집단 소송을 재심 금지 원칙으로 마무리할 것으로 본다. 이 얘기는 9월에서 10월 사이에 SEC 판결이 합의든 승소든 결과가 나오면 캘리포니아 집단 소송은 결국 재심 금지의 원칙으로 그냥 이거는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 집단 소송을 11월로 연장을 했고, 그것으로 볼 때 9월에서 11월 사이에는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라는 이 트윗을 제레미 호건이 남긴 거예요. 네, 그래서 분위기는 리플한테 좀 우세한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개인적인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SEC와 리플의 합의가 빠른 시간 안에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분위기상 승소의 가능성은 높은데, 리플 대 SEC에 대한 그 소송을 우리는 좀 주목하고 있지만, 브래드 갈링하우스 입장에서, 이제 리플사의 CEO 브래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소송권이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그 소송권까지 같이 해결해야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라는 그런 확신과, 또 그리고 브래드와 크리스 라센 입장에서도 개인적으로도 소송에 걸려있는 것까지 모든 게 다 아마 해결이 돼야 최종적으로 합의가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결국 진짜 정말 11월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저희들과 같은 리플 투자자들은 2020년 12월부터 계속 기다리며 연속으로 시간을 재고 있는데요. 분명히 재판이 끝이 나고 합의나 승소가 됐을 때 SRP 가치에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법적으로 증권 여부를 판단지은 유일한 메이저 암호화폐가 리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 법적으로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명난 게 아니거든요. 그 SEC에 재직 중이었던 윌리엄 힌만이 야후 파이낸스 서밋에서 이더가 증권이 아니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게 좀 논란의 여지가 많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기사를 보시면 이게 영문 기사인데 지금 제가 번역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2018년 6월 SEC 관계자로서의 공식 연설에서 힌만이 이더리움은 유가증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의 선언 이후 이더리움의 가치는 크게 상승했다. 근데 이 힌만이 SEC에서 근무할 때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와 제휴한 심슨 대처라는 로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힌만이라는 사람이 SEC에 근무할 때 이미 이더리움 재단과 제휴를 맺은 심슨 대처라는 로펌으로부터 계속 돈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윌리엄 힌만뿐만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사이트가 지금 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식 사이트거든요. 이것도 지금 제가 번역을 해놓은 건데, 여기 보게 되면 SEC 집행부서의 부국장인 마크 베거는 이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리플 소송을 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2020년 12월 22일 이제 처음 소송을 걸 때 그 문서거든요. 이 사람도 결국에 2020년 12월에 처음 리플을 소송에 걸었을 때 이 사람도 이제 집행부서의 부국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지금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윌리엄 힘만하고 제이 클레이튼만 알려져 있는데, 요거 최근에 2022년 3월 2일에 최근에 나온 뉴스거든요. 보시게 되면 윌리엄 힘만과 마크 베거는 이더리움, 아까 말씀드린 그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일부인 심슨 대처에 합류하기 위해 SEC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이 윌리엄 힘만도 그렇고 마크 베거라는 사람도 그렇고 리플에 소송을 걸고 이더리움 재단하고 제휴가 된 관계 회사에 지금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플 소송의 배후에는 이더리움과 관계된 무언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인파워 오버사이트에서 여기에 비리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선 소송을 걸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대놓고 ICO를 해서 투자금을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약점을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정부기관에 특히 SEC에 고위급 인사들에게 접촉을 해가지고 계속 작업을 해왔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재판이 계속 진행될수록 하나씩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사법부가 깨끗하다면 리플의 승소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반드시 승소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합의까지는 갈 수 있는 유일한 상황들은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결국에 우리와 같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건 계속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을 조롱을 합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런 건들을 봐도 이제 여러 기간의 견제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또 가격의 변동폭도 엄청 컸어요. 그리고 다른 코인에 비해서 상승폭도 적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을 조롱하고 리또속이라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 전체 이 암호화폐를 봤을 때 리플만큼 실생활에 사용될 암호화폐가 있는가를 한번 봅시다. 보면은 뭐 각각의 코인들의 뭐 다 특징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리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외환 시장을 노리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국엔 CBDC가 나오면 CBDC를 연결하는 브리지 통화로서의 역할도 하겠다라는 그런 큰 목표를 갖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또 실제 지금 여러 나라 국가와 또 은행들 또 기업들하고 제휴와 협약을 통해서 계속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투자하는 것입니다. 제가 XRP 리플에 기대하는 것은 리플사가 전 세계의 브릿지 통화로 외환 시장의 일부를 담당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XRP의 사용이 확대가 되고 또 그 자금 규모에 따라서 XRP의 가격 상승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봅니다. 지금 이게 코인마켓캡 시가총액 순위를 보여주는 건데 보시게 되면 리플이 6위이고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42조 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907조 원이에요. 그런데 하루에 거래되는 외환 시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거래되는 외환 시장이 얼마인지 제가 한번 이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2019년 기준이긴 해요. 2019년 4월 기준이니까 아마 지금은 더 올라갔을 확률이 높겠죠. 일단 보시게 되면 2019년 4월 기준을 했을 때 여기 이제 달러예요. 6조 5,900억 달러예요. 원화로 바꾸면 거의 한 8천조 원이에요. 8천조 원. 하루에 8천조 원이 거래되는 시장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리플의 시가총액은 43조거든요. 그러니까는 8천조 원이 하루에 거래되는 게 8천조 원인데 리플의 시가총액은 42조밖에 안 돼요. 8천조 원의 외환 시장을 리플이 10%만 담당한다 하더라도 800조 원이거든요. 8천조 원의 10%니까 800조 원인데 지금 리플의 시가총액은 43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리플이 외환 시장을 다 먹겠다는 게 아니라 10%만 담당을 한다 하더라도 8천조 원을 하려면 거의 한 20배 이상은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리플을 투자하는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리플이 뭐 $10,000가 될 것이다, $586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맹목적인 믿음으로 이제 가져가는 것보다 왜 우리가 투자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리플 말고 여러 암호화폐가 있는데 외화 송금을 담당할 다른 암호화폐가 또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게 되면 이것도 이제 2019년도 기사예요. 블록체인 기반 리플과 크론 외환송금 시장 선점 경제 해가지고 이미지도 크론 대 리플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크론 대 리플 해서 장단점이 이렇게 막 나와요. 그래서 뭐 우선 리플은 1000억 개의 발행량을 자랑한다. 근데 스위스의 크론은 뭐 9.8억 개의 리플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발행량으로 뭐 자금 유치를 하면서 외화송금을 한다라는 요 얘기거든요. 근데 크론이라는 코인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 코인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2년 전인데 외화송금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해가지고 나온 암호화폐지만 결국에는 없어졌어요. 지금 이 분야에서 어떻게 보면 리플은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분야에 경쟁자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텔라룸엔 뭐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스텔라룸에는 약간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과는 어떻게 보면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경쟁자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리플이 또 추구하는 것이 이 시장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 컨트랙트, 뭐 디파이, NFT 시장까지 계속 확장을 해가지고 플레이어 네트워크도 나오고 또 뭐 NFT 시장을 위해서 엘리시안 토큰도 나오고 계속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확장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그 어떤 코인보다 투자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분들은 그때 가서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재판의 결과도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리플이 외환 시장을 담당하고 그때 들어가도 물론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게 공식적으로 나오면 당연히 이 가격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은 리스크를 분명히 안고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이 다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게 다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당연히 지금 이 가격이 아니겠죠. 그러니까는 투자라는 것은 분명히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인데 이 리스크를 안고 가는 만큼 수익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리스크도 싫고 뭐 정말 안전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고 싶다 하면 저는 무조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진짜 비트코인도 많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이런 리스크도 싫고 암호화폐에는 투자하고 싶지만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하면 무조건 그냥 비트코인 하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뭐 갈라가 됐든 리플이 됐든 어느 정도 제가 목표한 금액을 달성을 하면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갈아탈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이제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계속해서 뭐 폭락장도 나오고 하락장의 연속이잖아요. 리플 개수가 아직 자기가 만족하는 수량을 채우지 못해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한테는 지금 같은 하락장을 어떻게 보면 기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량에 집중하고 떨어지든 오르든 꾸준히 사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이제 어느 정도 수량을 다 모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인내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천천히 부자 되려는 것이 가장 빨리 부자 되는 법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갈라를 보고선 느꼈어요. 제가 이제 갈라가 20원에서 30원일 때 투자했던 이유가 이제 갈라가 사업을 시작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열심히 회사가 운영되는 것 같으니 5년 정도만 한번 들고 가보자 라고 해서 투자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물론 이제 고점 거의 1000원대 거의 한 900원대 넘어서 고점을 찍고 많이 하락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10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다 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리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플도 이제 외환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오래된 외환시장의 역사에서 볼 때 리플의 지금 등장 시점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가 이제 막 시작된 이 외환시장에서 점점점 점유율을 높여가면 그거에 따라서 XRP의 가치는 증가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기다림을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빨리 부자 되려는 조급함 때문에 이거 샀다가 저거 샀다가 또 뭐 단타도 치고 또 더 심하게는 이제 선물도 하고 이렇게 빨리 부자 되려는 이런 조급함이 오히려 부자의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긴 호흡을 갖고 천천히 부자 되려는 마음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가장 빠른 부자의 길로 안내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해보니 성과도 잘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마무리를 좀 하자면 여러분이 리플에 투자하신다면
기다림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그에 상응하는 수익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다림을 얼만큼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내 자신에게 달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리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꼭 리플 홀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코인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 기다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천히 부자 되려는 마음이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라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